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7일 구급 형법 한번 해설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문제들이 이제 전에는 이제 판례만 막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요새 문제는 좀 그래도 좀 그런 걸 지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교과서를 한번 전반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드리죠. 자,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자, 우리가 부작위범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예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관건인데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 그렇죠? 선행행위로도 자기 의무가 있는데 원래는 선행행위는 위법일 때만 됩니다. 적법일 때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자, 그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 위법이 없는 경우 그럼 적법이라는 거죠. 이때도 자기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법의 규정이 있거나 이럴 때 도로교통법에 보면 고칠 필요할 때 신고 의무 있다 이런 것들은 그 얘기는 겁니다. 원래는 위법만 있습니다. 자, 2번 이건 너무 많이 푼 문제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통된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자기 의무는 법적 의무예요. 맞죠? 이 자기 의무는 법적 의무였는데 이게 법에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회 성기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인정되죠.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렸어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사실. 4번 사기죄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그렇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려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니까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걸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거는 아주 쉽죠. 사실 누구나 이건 맞춰야 됩니다. 자, 2번. 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문제가 요새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학구적인 문제죠. 자, 1번 배임죄는 뭐예요? 위헌범입니다. 위헌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렇게 돼 있지만 손해 위험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해범 그럼 틀렸어요. 자, 범인도피죄. 이 범인도피죄는 뭐예요?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은닉 또는 도피하는 거예요. 그럼 도피하는 동안은 범죄가 계속됩니다. 계속범이죠. 그 다음에 모해위증죄. 자, 부진정신범. 원래 신분범이 진정신범이 있고 부진정신범이 있어요. 진정신범은 신분이 있을 때 범죄가 성립되는 거고 부진정신범은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해위증죄는 모해의 목적이 있을 때 형이 가중되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모해의 목적으로 보니까 모해의 목적도 신분으로 보니까 부진정신범 맞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렇죠?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만 있으면 기수입니다.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가 없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제가 볼 땐 이런 문제가 요새 좀 약간 자주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해범, 위헌범 이런 개념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수업에 잘 다듬어 놓으셔야 이제 문제 풀 때 좀 쉽죠. 자, 이렇게 되고 3번 승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회사의 임원이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어요. 업무상 배임죄죠. 이럴 때 이 배임 행위에 대해서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 그래도 배임죄 됩니다. 그렇죠? 주주라 그래서 회사 법인하고는 별개예요. 주주의 동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 3번. 제가 조금 전에 치과를 갔다 왔고 이빨이 아파갖고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죠? 명의자 이의자로 의뢰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의자가 사문서 작성 시를 알았더라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작성자가 기대하고 가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도 승낙은 추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승낙이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뭐 승낙이 예측됐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3번.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맞죠?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되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상해죄에서 문제가 됩니다. 뭐 다른 것들은 문제보다도 상해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배를 좀 찢어도 되겠습니까? 승낙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당신 배가 터져갖고 수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낙한 건 위법하지 않죠. 하지만 돈을 못 갚았으니까 네 배를 찢겠다. 승낙해라.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사회상규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오늘 승낙 많이 했습니다. 예. 이쪽 들어갑니다. 됐죠? 예. 그거죠. 쓰러져야 될 뭐. 이거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꼭 이렇게 이빨을 다 뜯어 놓은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어떤 거 해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 임플란트라는데. 그럼 당연히 비싼 거죠. 거기서 싼 거 시킬 수 있나요? 비싸? 왜 싼 거야? 막 이랬어요. 너무 아프래 오늘. 자, 그다음에 4번.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때, 잘못 믿은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승낙이 없었어요. 승낙이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그렇죠?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데 자기는 있다고 생각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착오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착오. 맞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자, 4번. 10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책임 능력 얘기하는 거죠. 책임 능력.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이나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 인정된다. 자, 이게 약간 표현이 웃긴 게 뭐냐면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심신장애가 뭐냐? 요거는 이제 정신장애. 요거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적 장애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니죠. 그렇죠? 어떤 심리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이 심신장애에는 정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심리적 장애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세요.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좀 넓고. 근데 엄밀하게 사실 어떤 게 심신이고 어디가 정신이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이거 사람들이 뭐 정신과 심리는 구별된다, 이성과 구별된다 하는데 엄밀한 의미는요 이 말 자체도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로 타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철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심신장애 유무는 사실적 판단이므로 여기 틀렸죠? 심신장애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니까 법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기속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0조 3항이 뭐예요? 원인에 있어 자율행위.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원인에 있어 자율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틀렸죠? 4번. 자, 성주물 성애증. 제가 뭐예요? 충동조절장애도 또라이가 아닙니다. 근데 충동조절장애가 너무 심각해요. 정신병에 이를 정도만 되면 또라이로 본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주물 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의 경우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해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일시한다면 장애 인정할 수 있다. 맞죠? 요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사실 무난해요. 이 문제들이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번.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선동. 여러분, 내란 선동. 이거 명확성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명확성 위반이라고 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대부분 법률 조문은 법관이 판단할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명확성 위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뭐 아동은 참 잔인해, 저속해. 그렇죠? 그런 것들만 외웠지 이 선동은 죄행조직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로 처벌했죠. 보시고. 그래서 형법상 선동은 단지 언어적인 표현행위일 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서는 적용 범위가 무한히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 죄형법중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소수견이고 다수견에는 명확성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니은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이게 가능해요?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를 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만들어라. 그럼 쉽게 얘기해서 명령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국회에서 법으로 싹 정해라. 그럼 국회의원 다 죽겠죠. 그렇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적합하지도 않다. 그래서 위임 같은 것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 디귿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법률에서 명령으로 위임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상세히 다 적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만 대강 정도 알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리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중에 반한다. 맞죠? 유리한 유추 해석은 돼도 불리한 유추 해석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하면 니은하고 리을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6번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6번. 자,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참 좋은 문제네요. 이 답이네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위법성 인식에 고의설이라는 게 있고 책임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새 가끔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의는 인식과 의지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 구성 요건을 인식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인식하지 못한 게 사실의 착오예요. 객관적 구성 요건을 못 본 거 사실의 착오. 이게 고의 탈락이죠. 왜? 이게 없으니까 고의 탈락. 이게 사실의 착오고. 그 다음에 책임에서 위법성 인식은 따로 보래요. 위인 인식이 뭐예요? 정신이 없네. 자, 보세요. 위법성 인식. 위법성 인식은 어떻게 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 이게 뭐예요? 이게 법률의 착오예요. 그렇죠? 이게 법률의 착오입니다. 금지의 착오.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워요. 이걸 책임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 보고 고의를 어떻게 보는 사람이 있냐면 고의를 우리는 지금 인식과 의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돌아가서 위법성 인식까지 있어야 고의다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고의설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의설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학설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인식이 없으면 객관적 구성 요건을 여기서 못 봤으니까 고의 탈락. 그 다음에 위법성 인식도 없으면 뭐가 탈락? 고의 탈락. 그래서 전부 다 사실의 착오로 바뀌어요. 고의설에 의하면.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고의설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위법성 인식을 여기 가서 따로 보는 게 책임설이고 요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의지, 위법성 인식 이게 다 있어야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없어도 고의 탈락, 사실의 착오. 위법성 인식 없어도 고의 탈락하는 게 고의설입니다. 사실의 착오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1번 같은 문제가 약간 학설을 넣은 거죠. 이게 좀 난이도를 좀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예요? 2, 3, 4가 쉬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랬잖아요. 제가 쉬운 문제 잘 풀어야 된다고.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합격하려고 그러면요. 공부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점수는 안 나와요. 쉽게 가시고 쉬운 문제 잘 푸세요. 자, 2번.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내가 그랬죠. 사회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가 발음이 아직 이게 좀 덜 풀려갖고. 자, 그래서 그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자, 형법 16조는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는 법령에서 허용된 것을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틀렸고. 4번. 아까 법률의 착오는 어떻게 해요?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이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유죄입니다. 근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 조문에는. 원래 책임서는 그렇게 학설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조에 따르면 너무 틀렸죠. 이건 책임설의 내용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요거 정도가 난이도가 좀 있네요. 하나가 좀 난이도가 있네. 자, 7번.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다 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문제집에 없는 문제에 관심 갖지 마시고 기출 문제집에 있는 걸 정확히 자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격해요, 여러분. 자, 7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인식하지 못한 거. 고의 없다는 거죠. 그럴 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처벌한다. 법조문 그대로예요. 이게 과실범이죠. 그 다음에 의료 과오 사고를 따질 때 어떻게 해요? 같은 직업의 일반인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 의사가 보통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 의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죠? 3번. 결과적 가증법의 기본 범죄는 고의범 과실뿐만 아니라 기수 미수도 포함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 가증법에서는 상해치사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고의범이에요. 여기가 과실범이지. 그렇죠? 여기는 과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기본 범죄를 물어봤잖아요. 틀렸어요. 4번. 자, 부진정 결과적 가증범. 현주건전 방화치사죄. 걔는 자기보다 중한 것만 상상경합이 인정되죠. 자기보다 경한 거에는 상상경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의 가중법의 정한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가볍게 처벌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 가중법만 인정해요. 현주건전을 방화치사죄만.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틀렸네요. 8번. 기수 미수. 자, 공동정범 중 1인이 막았어요. 그렇죠? 자, 공동정범 중에 다른 범행에 중지를 해야만 그 사람도 중지 미수가 됩니다. 스스로만 그만둔 거, 요거 갖고는 중지 미수가 될 수 없어요. 1번 맞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 불능미수는 위험성 갖고 판단하죠? 그럼 이건 행위자의 인식을 토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자의 인식을 토대로 뭐라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보시면 위험성은 판례가 이거죠. 추상적 위험설. 그래서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맞습니다. 자, 3번. 갑이 A에게 위조한 예금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자금 대여 요청을 한 후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했다. 그럼 이건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겁나서 그만뒀다 해서 장애 미수로 갑니다. 그래서 장애 미수다. 맞네요. 4번. 갑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 계좌를 개설하러 통장과 도장과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 인출 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를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의 장애 미수다. 아니죠. 지금 얘가 갑이 타인 명의를 빌려서 예금 계좌를 개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입금이 되고 자기는 현금 카드 갖고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입금됐는데 아직 안 찾은 상태에서 그 명인이 찾아간 거죠. 그래도 기수입니다. 왜? 얘가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면. 그래서 장애미수에 한다면 틀렸습니다. 기수의 기수. 답은 몇 번? 4번. 사실 이런 문제도 거의 무난히 보던 거죠. 자, 그다음에 포괄일제. 이 죄수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형법을 공부해 보면. 그래서 1번은 사기죄인데요. 사기죄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기망의 숫자하고 피해자 숫자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개별로 기망의를 했어요. 그럼 이건 경합범입니다. 포괄일제가 된다. X죠. 2번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해서 자 보세요. 동일한 저작권자. 그러면 만약에 김승봉의 책이에요. 김승봉의 형법 책이 있고 형소법 책이 있고 헌법 책이 있는데 동일한 저작물이죠. 이거 베끼고 이거 베끼고 이거 베끼면 제가 베껴요. 3개입니다, 여러분. 저작권별로. 그래서 이게 포괄일제 된다면 틀렸어요. 자, 폭처법. 근데 여러분 제가 죄수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구성 요건을 잘 보시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법익 표준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구성 요건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폭처법 4조 1항에 대해서는 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범죄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했거나 활동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범죄 단체 구성하고 이에 가입한 자가 활동했어요. 그럼 이 조문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 조문에 들어가는 거잖아. 범죄 단체 조직했고 구성하고 가입했고 여기 활동했으면 포괄 일제. 그렇죠? 우리가 강도살인죄. 그럼 강도하고 살인했으면 강도살인죄. 포괄 일제죠. 맞네요, 3번이. 그 다음에 4번은 비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개설자별로 죄가 된다 그랬어요. 개설자별로. 포괄 일제가 아니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 문제도 괜찮네요. 10번. 제가 볼 때는 조금 9급에서 난이도가 있다고 본 거는 아까 그 문제 하나가 좀 난이도가 있네요. 10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작위 보면 인과관계 어떻게 따져요? 자,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조건서를 배울 때 자, 어떤 거냐? A가 총을 쐈어요. A가 총을 쏴서 B가 죽은 거예요. 총이 맞아 죽었어요. 그럼 인과관계 어떻게 따진다 그랬어요? 이건 자기범이잖아. 행동한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안 쐈더라면 if 안 쐈더라면 얘가 안 죽어. 그럼 뭐 때문에 죽은 거야? 총 때문에. 그렇게 따져요. 인과관계를. 부작위범은 반대예요. 제 목소리가 부작위범은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했더라면 그러니까 얘가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인과관계에 있는 거죠. 반대로. 했더라면 이런 결과 안 나왔다. 그럼 인과관계에 있다고 따지고요. 부작위범은. 그래서 보시면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인과관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진 거예요. 부작위범은. 니은 사기죄. 자, 사기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기죄는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차에 쳐서 물리적 손해를 본다.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기망행위 있고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켜야 되고 착오가 처분행위하고 이렇게 인과관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맞네요. 디귿.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설명의무 위반하고 그 상해랑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가 두 개가 있었는데 어느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후행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당연히. 뭐 얘기할 게 없는 얘기 아니에요? 얘가 안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 입증해야 되지. 누가 입증해야 돼? 검사가. 그걸 입증해라 이거야, 검사가. 사실 논점은 그 뒤인데 이게 낸 거죠. 맞네요. 그럼 모든 항목이 오르네. 가나다라. 4번. 그죠? 11번.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좋은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는 힘만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다 읽어봐야 맞추고 안 하는 사람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길수록 있잖아요. 딱 앞에 문제에서 결정을 짓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빨리 지나가고 못하는 사람은 오래 잡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점수가 나중에 똑같아져요. 문제가 좀 잘 냈다고 하시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내면 이거보다 더 못 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자, 11번. 남을 지적할 땐 쉽죠. 내가 해보려면 안 돼요. 자,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옳은 거, 내린 거 말고 옳은 거. 자, 농담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할 것 같아서. 자, 즐거운 인생이야. 그렇죠? 재밌게 사셔야 돼. 자, 방법 재밌어요. 자, 갑이 A를 강간하던 중 A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갑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의 치아 결손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강간치상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 치상은 긴급피난이다. 이 여자가 깨무니까 내가 뺀 거다. 근데 여러분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 자기가 불러들인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고의로. 이건 고의로 한 거잖아요. 과실이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긴급피난 인정 안 되죠. 2번. 경찰관이 현행범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갑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럼 위법한 공무집행이죠. 갑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경찰을 때렸으니까 어떻게 돼?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따질 때 제일 먼저 구속요건부터 따져야 되죠? 그럼 공무집행 방해죄. 이게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일단 적법해야 돼요. 위법이니까 이건 구속요건 자체가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된 게 상해죠, 상해. 구속요건이. 근데 위법성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설명한 거예요. 아마 요거랑도 이게 두 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는 구속요건 조각사유고 하나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거. 친권자 갑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 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거. 그렇죠? 이건 정당행위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죠, 판사가. 아니 이거는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벌써 나오잖아요. 이건 계도의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화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거 갖고 뭐 이게 이런 일 한 번만 있었지는 않겠죠, 그렇죠?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들이 용서해 줬겠죠, 그렇죠? 저도 아들한테 때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제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끔 이제 야 내가 너 한 번 때렸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 그랬더니 우리 아들 얘기가 더 웃겨요. 아빠 3번도 더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사과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너 맞은 짓을 하지 않니?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 거야. 때린 사람 기억 못하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4번. 정당 당직자 갑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직기를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게 이제 뭐냐면 날치기 통과죠, 날치기. 아주 국회가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회가
그러니까 무슨 안을 통과하는데 야당의 얘기를 안 듣고 다수결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야?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상대방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데, 여러분. 이 다수의 그 뭐랄까 이거 다수의 지배죠, 그냥. 그렇죠? 무식한 독재죠, 독재. 다수의 독재.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FTA인가 이거 그때 그거예요.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못 오게 하고 의사당 저 회의장은 출입문을 막아놓고 여기서 지네들끼리 회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옛날에 그 야당이 그렇게 욕하더니 똑같은 짓 하죠, 또 여당 되더니.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여기 이제 그 국회 경위들 경찰들 막아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 국회의원도 열받았고 여기 뚫고 들어가면서 경위를 때렸어. 이거는 인정을 해줬어요. 왜? 이 위법이니까. 근데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라 물을 뿌려버린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렇죠? 예. 판사는 누구 편이야? 여당 편이죠. 내가 볼 땐 판사가 무슨 공정하다고. 이거 당연히 물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물 뿌리. 하여튼 말을 실수했어요. 형법상으로는 하여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치가 후진국이면요 법원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면 우리 옛날에 교수님이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1%도 안 된다. 제가 옛날에 법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1%도 안 돼요. 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요새 보세요. 정치인들이 전부 다 법원에 가서 싸우자 그러지. 정치의 무능이죠. 무능. 월급은 몇 억씩 받아 처먹는데 연봉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안타깝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2번이 좋겠네. 2번. 2번이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게 다 푼 문제들입니다. 12번. 옳지 않은 거. 자, 갑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려는 사정을 알고서도 A에게 자신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사기죄에 도와준가? 도와준 거죠. 사기 방조범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번째, 은행 지점장 갑이 정범인 부하 직원의 은행에 대한 배임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방치했어요. 그러면 이 은행 지점장은 범죄기를 막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안 했으니까 부작위한 방조범이 되죠. 자, 3번. 자, 방조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거죠. 맞죠? 우리가 정범이 있고 공범이 있으면 공범 종속성이라서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공범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행의 착수가 없으면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맞네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범은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범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고 그 다음에 기수, 범죄 종료. 이 종료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종료 후에는 이미 범죄가 끝나기 때문에 여긴 공범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후종범이라고 그래요. 사후종범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종료 후에는. 그래서 거기 써 있죠. 4번에. 정범의 범죄 종료 후에 이른바 사후방조도 방조범을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종료 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4번 틀렸어요. 13번 옳은 거 체포감금죄로. 1번 강도 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했는데 강도 상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 감금했으면 이거는 경합법을 인정합니다. 맞죠? 1번이 답이네. 자, 2번 체포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개시한 때가 실행의 착수죠. 기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이 틀렸어요. 3번 미성년자 유인했어요. 그럼 미성년자 유인죄고 감금했으면 또 감금죄가 성립해야 돼요. 감금죄 성립하지 않는다면 틀렸고. 4번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뒤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혔어요. 그럼 어떻게? 감금치상죄지. 감금죄하고 상해죄가 되는 게 아니라 고의범이 아니잖아요. 감금했다가 실수를 자체하니까 감금치상죄가 돼야 돼요. 다음 몇 번? 1번.
14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 자,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회장으로부터 종중회장이 A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종중의 땅을 가져가서 대출받아 다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은 거야, 2억을. 그럼 이거는 여기다 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띄어먹었으니까 뭐예요? 타인 소유 자기점이니까 횡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종중 땅이면 이 종중에 결의가 없다. 원래 이 종중 땅은 전체 결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의가 없는 상태 무효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 신인 관계가 없다.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여기서 지금 법률상으로는 이게 효력이 없지만 사실상 신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줬으니까. 그래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총회 결의 안 거쳐도 됩니다. 그게 키워드예요. 1번이 답이네요. 2번. 자, 법인 임직원이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자, 비자금을 조성했다 해서 그게 다 횡령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를 위해서 비자금을 만든 건 횡령이 아니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해야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번 법인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 법인에 대한 횡령죄가 안 됩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 A가 B를 사기쳐요. 사기쳐서 어떻게 해요? C라는 사람의 통장 개설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 통장 만드는 거죠. 얘 이름으로. 그래서 얘가 얘를 속여서 얘 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걸 띄어먹은 거예요. 이게 사기죄고, 얘 계좌 명의인이고, 얘가 피해자죠. 그럼 지금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횡령죄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거는 만약 횡령죄 인정하면 이 본범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판례가 횡령죄 인정 안 했어요. 이렇게 인정했지. 피해자하고의 관계. 지금 누구하고 관계에서 묻는 거야?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렇죠? 범인에 대한 관계니까 횡령죄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하고 임차료를 수령한 것. 자, 제가 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사람만 횡령죄가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은 처분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고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차장 같은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게 아닙니다. 만약에 3,000세대가 살면 3,000명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이걸 판단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횡령죄 공부할 때 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입니다. 1번. 15번 유기죄. 옳은 것만. 자,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의한 주된 급부 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한다. 아, 그렇진 않죠, 여러분. 유기죄가 되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술집에 가서 술을 시켜요. 내가 술집 가서 술을 시켜요. 그럼 술집에서 나한테 줘야 될 주된 급부분은 뭐예요? 술을 주는 거죠. 이게 주된 의무고, 그 다음에 부수 의무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응? 내가 돈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 술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천장이 무너져서 깔렸어요, 내가. 그럼 보세요. 이거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먹을 장소 같은 걸 만들 부수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위반해도 유기죄가 될 수 있다 거예요. 그렇죠? 주된 급부 이게 틀렸어요. 부수적 주의 의무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경찰 지구대에 운반되어 의자 위에 눕혀졌을 때 숨을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3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기 아니야? 그죠? 이러는데도 그냥 냅둔 거죠. 유기죄 고의 있다 없다? 있다. 강간치상죄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를 두고 그냥 방치한 거죠. 그럼 그거는 강간치상죄지 유기죄는 안 돼요. 그래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학대, 요새 학대가 많죠. 가혹한 대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 행하는 경우를 가리키면서 단순히 상대방 인격에 대한 반일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유기에 정도에 이르러야 돼요. 왜? 유기죄에 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유기에 준할 정도 돼야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은 뭐야? 나다. 그렇죠? 16번. 5개만 하면 돼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죠. 이거는 뭐예요? 권한 있는 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작성 명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 형식 내용, 문서 자체에서 누가 작성했는지를 추지, 여러 가지 따져봐서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꼭 김승봉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죠. 김승봉 경찰학원에서 형법 가리키고 있는 키 큰 애 뭐 이렇게 하면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2번. 제가 키 큰 애 이렇게 하니까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그 동영상 볼 때는 나 선생님 큰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보니까 요만하다 그래서 귀엽다고 그랬어. 내가 고맙다 그랬죠. 자, 2번.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하면 공무원이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내규라는 게 이제 그 자체 규칙이죠. 관례에서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맞죠?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행정관청에 가면 이렇게 업무가 딱딱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게 아니라 약간 분장해서 할 때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증 담당 변호사가 법무사 직원으로부터 인증 촉탁 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 증서 날인이 당사자 본인인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도 안 해놓고 확인했다고 쓴 거야. 그럼 허위 공문서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 다 그렇게 한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한다. 부모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관행이다. 그렇게 하는 거 안 되죠. 우리 동네에서 뇌물 다 받아먹는다. 관행이다. 뇌물죄 처벌 안 해요? 더 처벌해야지 그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어요. 근데 사실은 거짓이 없어요. 그럼 내가 허위 공문서가 뭐라 그랬어요? 허위 사실을 기재돼요. 허위 법을 적용하는 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3번. 17번. 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결 선고 후 누번인 것이 발각되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요. 정해야 된다고 틀렸어요. 이 좁은 문제로 잘 낸 거죠. 이거 어렵네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받은 자가 실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금고기라 그랬어요. 제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벌금 이상의 형. 틀렸죠. 바로. 그 다음에 가석방 처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한다 그러면 재량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4번. 징역 근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는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예, 법조문 그대로죠. 이 7년 이게 지난번에 개정돼 갖고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경찰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더라. 한 4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재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조문을 가끔 내줘야 되는데 이 조문이 형벌에 있는 걸 냈기 때문에 이게 불이 타죠. 제가 볼 때 한 2개 틀렸겠네요. 저쪽 앞에 거랑 이거 하나. 그 앞에 건 좀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17번 좀 어렵네요. 좋은 문제로. 근데 이런 게 이제 불이 타요, 여러분. 18번.
범죄 구속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야, 이거 어렵네요. 18번이네요. 자, 1번. 외교상 기밀 누설죄가 있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신고입니다. 이거 늘 얘기했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도 의사 이런 사람만 돼요. 근데 외교상 기밀 누설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범이에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어요. 틀렸고, 수뢰죄, 증례죄, 알선수뢰죄는 뇌물을 약속할 때도 성립한다. 맞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해도 다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 자, 직권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의 주체는 같다. 아니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 다 돼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거.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는 검사, 사법, 경찰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만 됩니다. 달라요. 사전수뢰죄하고 사후수뢰죄는 청탁입니다. 부정한 청탁이 아니에요. 제3자 뇌물공여죄가 부정한 청탁이고 사전하고 사후는 청탁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어렵네. 이거 어려워요. 이게 지금 17번, 18번이 조문문제 2개 낸 거예요. 근데 조문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다른 문제는 쉽게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아요. 조금 문제를 어렵게 냈네. 이건 어렵습니다. 조문 문제 냈고. 그다음에 19번. 끝에 가서 아주 문제가 클라이막스로 치닫네요. 자, 기억. 골동품상 갑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절도품인 줄 모르고 절도범이 매각해달라고 부탁한 고려청자를 보관했어요. 주의 의무 게을리해서. 그래서 업무상 과실 작물 보관죄죠. 그리고 그걸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했어요. 이거 횡령 안 됩니다. 작물죄가 성립하면 업무상 작물 보관죄가 되면은 횡령죄 논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이건 너무 많이 풀어갖고 X 틀렸어요. 기억. 그럼 벌써 1번 3번은 날라갔네. 니은. 갑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 예금 청구서를 위조했어요. 그럼 이건 사문서 위조죠. 그리고 사문서 위조에선 사람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허무인도 돼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고 행사죄죠. 맞네요. 디귿. 갑은 피해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위폭해서 채권을 변제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협박해서 재물 또는 재산의 이득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공갈죄지. 그럼 공갈죄가 성립하면 협박은 따로 논하지 않습니다. 왜? 공갈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폭행해서 간음하는 게 강간입니다. 그럼 강간죄 성립은 폭행 논하지 않죠? 왜? 조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그래서 공갈죄만 돼야 되지 협박죄 따로 논하지 않아요. 디귿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갑은 타인을 이게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업무방해죄가 되고, 자, 폭행죄 따로 성립해요, 안 해요? 제가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한다 해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 있기 때문에 폭행이 없어요. 그래서 폭행죄 따로 성립해야 돼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수를 논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조문을 보셔야 돼요.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예요. 그럼 이게 성립하면요, 주거 침입은 따로 논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구성요건을 보셔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죠? 나라. 2번입니다. 20번.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공무집행은 적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죠. 그 당시 상황 갖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소명 자료에 의해서 심사권이 있는 등기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발견 못했다. 그럼 이거 속은 거죠. 그럼 위계한 공무방해죄가 성립해야 돼요. 2번 틀렸어요. 3번.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죠. 충실한 수사했는데도 못 찾았다. 그러면 이건 위계한 공무방해죄예요. 맞죠? 가처분 신청 시 허위 주장만 하거나 허위의 증거가 제출했다. 여러분, 위계로서 공무집행이 방해돼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할 정도까지 돼야 되지,
허위 주장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8개까지 무난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국어 시험에서 18개는 제가 볼 때는 17개 정도는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한 3개 정도가 어려운데 2개는 조문이에요. 이거 완전히 조문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운이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런 시험 문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찰 시험도 30개로 바뀌고 40개로 바뀌잖아요. 검사 이 구급도 바꿔야 됩니다. 20개 보잖아요. 이렇게밖에 문제 못 내요. 그냥 17개 쉬운 거 내다가 3개 아주 이상한 거 내는 거예요. 100점 방정이에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영어 국사가 또 변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변별력을 주려면 난이도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급 시험도 이제 좀 바뀌게 돼. 이게 몇 년도부터 20문제였어요, 이게. 그렇죠? 시대가 지금 보세요. 옛날에 사법 시험 문제보다 지금 구급 시험 문제가 더 어려운데 옛날 걸 따라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조금 공무원도 좀 바뀌셔야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한 17개 정도까지는 좀 맞을 수 있고, 그렇죠? 조금 하신 분들은 한 17개까지 맞고 한 85 맞죠. 그리고 나서 한 3개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개 정도 조문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문제 좀 만든 건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 정도 조문까지 샅샅이 본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또라이죠. 그걸 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 조문까지 다 뒤진다. 그걸 제가 볼 때는 형법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까지 못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도는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시도는 좋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노력은 한 것 같은데 20개 갖고는 뭐 출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2개 때문에 형법의 조문을 또 구석탱이 다 보지 마시고 나온 거 보세요. 그럼 합격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보시고, 하여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조금 하는 게 좋아요. 기본서하고 기출문제만 하시면 꼭 합격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일단 고생하셨습니다.